자,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하고 오늘 또 우리 한번 상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23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상행위 각칙을 하고 있는데요. 대리상 중개업 비교하는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위탁매매업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위탁매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자, 그럼 위탁매매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한 사항을 보면요. 예, 위탁매매업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탁매매업은 증권업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회사가 전형적으로 위탁매매업입니다. 알겠죠? 위탁매매업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개미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증권 투자자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자를 우리가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이어도 상관없고 비상인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위탁 매매를 해주는 자를 우리가 위탁 매매인이고 이 자는 상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미라는 건 증권 투자자를 말합니다. 개미가 증권을 좀 사주세요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포스코 증권 좀 사주세요라고 주식 매수 위탁을 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자기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개미의 돈으로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개미의 돈으로 포스코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해서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삼성증권만 나타납니다. 삼성증권 이름으로 돈은 개미돈으로. 아시겠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그림이 바로 위탁매매의 일반 구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한번 또 검토를 해본다면 포스코의 주식을 사갖고 와서 삼성증권이 주식을 자기의 금고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이 포스코 주식은 누구 건가? 이거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스코 주식 삼성증권에 있는 것을 만약 삼성증권 채권자가 이 포스코 주식을 압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걸 압류한 거예요? 삼성증권 금고에 있다고 해서 이 삼성증권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탁매매에서 만약에 개미가 사달라고 했더니 포스코 주식이 삼성증권에 있다 해서 삼성증권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 채권자가 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위탁매매업 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적 안정장치를 둬야 되겠죠. 그건 이따 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매매 개념을 보시면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아시죠?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을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자기 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명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명의는 책임의 기속입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 기속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거래를 하되 돈은 타인 계산, 남의 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게 유가증권이 우리가 주식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을 제가 예를 잡은 것이고요. 자, 비교를 해본다면 준위탁매매는 있습니다. 이 준위탁매매는 위탁매매의 물건 유가증권이 아닌 다른 행위를 이렇게 위탁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위탁매매와 구조는 완전히 똑같고요. 물건 유가증권이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 중개인 앞쪽에 보았듯이 중개인하고 대리상이 있었는데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중개인은 불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인 또는 비상인을 위하여 그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이 나중에 배우겠지 좀 아시겠지만 운송주선인은 완전히 위탁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행위 자체가 운송주선이라는 상행위를 할 뿐이에요. 위탁매매는 물건 유가증권 매매를 행위를 하지만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운송주선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자유자재로 여기에 상인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매매 계약의 법률 관계는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위탁자와 제3자 관계 어떨까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위탁매매인과 제3자 관계는 당연히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위탁물의 귀속관계입니다. 여기 압류가 아니고죠. 이 포스코 주식, 사원 주식을 누구 것으로 할 거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위탁자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위탁매매가 잘 될 수 있겠죠. 운영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위탁매매에서는 권리가 있죠. 보수청구 당연히 있고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상사유치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상 빼고는 특별상사유치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입권도 있고요. 매수물의 공탁경매권도 있습니다. 특히 개입권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개입이가 주식을 포스코 주식을 사달라고 했는데 마침 삼성증권이 포스코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줄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증권이 직접 개입돼 가지고 물건을 파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중적 지위가 되는 겁니다. 위탁 매매인으로서 지위와 직접 물건을 파는 당사자로 지위를 이중적 지위로 갖게 되는 걸 우리가 개입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 매매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통지 발송 의무 등등 나옵니다만은 특히 지정가액 준수 의무와 이행담보 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행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주식을 매매하고 돈을 줬는데 포스코 주식을 안 주는 상태다. 그러면 삼성증권이 포스코 주식을 지금 못 넘겨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개미는 삼성증권에게 너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행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위탁매매인 개미는 지정가액을 지정가액 지정해 줄 수 있고 위탁매매인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스코 주식 10,000원에 사주세요. 5,000원에 사주세요라고 가액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탁매매 구조를 알았다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본다면 이거는 변시 5회 2016년에 나오는데 문제 참 잘 낸 것이에요. 사례형인데 위탁매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보면서 사례형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갑은 첨가물 시장의 위탁매매 상인 을에게 위탁매매상이 을이죠. 특히나 야채라든지 이 첨가물이 위탁매매상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을이 자신의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대추 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병에게 판매했다. 자, 가불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 관해서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하고 알겠죠? 다른 관습이나 약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위탁자가 농문이고 대추 판매를 위탁했고 을은 위탁매매인이고 대추 판매를 누구에게? 상인인 대추 강호업자에게 하겠단 말이죠. 이게 위탁매매의 관계. 요 그림에서 각 문제마다 사안을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라는 아주 잘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본 보시면 을이 위탁 매매인이 병으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매하고 대금 채권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 판매 돈 달라고 하는 대금 채권을 갑에게 원래는 넘겨줘 그걸 알려줘야 되죠. 보고해야 되죠.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인 정에게 양도해 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 채권은 대출 판매 대금 채권은 사실은 누구 것이죠?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죠? 갑에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 의뢰 그죠? 의뢰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정의 양도받은 정의죠. 채권 양도받은 정의 예를 들면 이렇게 양도받았잖아요. 채권 받은 정의 그 채권을
선의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채권 양도는 갑에 대해서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 대금 채권은 갑의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갑의 것이기 때문에 을이 채권 양도를 하는 것은 무권리자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 양도를 했던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갑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해설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법 103조를 조심히 유의 있게 봐야 되죠. 위탁매매는 을 위탁자 갑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누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누구 거로 본다?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아예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을이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했다면 이거는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거기 때문에 권리자인 갑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정리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위탁매매와 관련해서 이게 위탁매매물의 귀속관계 관련되는 그림을 한번 제가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죠. 주식 매수 위탁 관련되는 이렇게 위탁 매매 관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식을 사달라 했더니 포스코 주식을 사와서 삼성증권의 금고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위탁 매매인 삼성증권의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 채권자가 삼성증권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하려고 가봤더니 포스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법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위탁물 있죠? 다시 말해서 위탁물의 소유자는 누구 것으로 간주하느냐? 위탁 매매인과 위탁 매매인의 이 채권자와 위탁 매매인과 그 다음에 위탁자, 그죠? 위탁 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에서는 누구 걸로 본다 그랬죠? 누구 걸로? 위탁물 소유자 간주한다 그랬죠? 이거는 위탁자의 소유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주식은 설령 삼성증권에 있지만 누구 것이에요? 개미 것이에요. 개미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채권자가 삼성증권인 포스코 주식을 이렇게 압류하는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삼성증권이 파산돼 버렸어요. 파산돼 버렸을 때는 삼성증권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죠? 파산관제인이 관리합니다. 알겠죠? 파산관제인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주식을 비롯해 삼성증권의 이런 모든 재산은 파산관제인이 관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 포스코 주식도 같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구 거예요? 포스코 주식은 개미 거잖아요. 개미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자로서 뭘 할 수 있죠? 환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내 거, 내 소유권인데 소유물 내 거 돌려줘 라고 환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자, 니은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대출을 인도받은 후 위탁 매매인이죠. 위탁 매매인 을이 갑으로 대출을 인도받았다. 다시 말해서 뭐 대출을 판매를 하달라고 위탁을 했겠죠. 그런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알려줘야 되죠. 아, 대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가격 폭락을 인지하게 되면 통지를 해야 되면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도 해줘야 됩니다. 조문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체 없이 통지 발송을 했죠? 그런 다음에 통지 발송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의 108조 1항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의 훼손,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 가격 절약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된다. 그럴 때는 위탁자의 요구입니다. 조건입니다.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 붙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도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법률을 구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부는 병이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위탁매매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이 되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을 때 위탁매매는 그럼 대금 지급하지 않는다 하고 해서 판매했는데 위탁자에게 을은 돈을 주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틀렸어요. 이행 책임 없다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행 책임이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위탁 매매인이 물건을 팔았거나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위탁 매매인이 대신 이행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행 책임을 하고 이걸 법에 정해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무과실 책임. 그래서 조문의 105조에 가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지 않다. 이거는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번 가보시면 갑이 을에게 1kg에 1만 원의 매도. 가격 지정을 했네요. 만 원에 팔아달라고 했네요. 예, 그랬더니 을이 이를 1kg당 15,000원. 장사를 잘했습니다. 5,000원 더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차익 5,000원 누구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익 5,000원이 발생했죠. 누구 거냐, 이죠? 이거는 누구 거다? 갑의 위탁자의 것으로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는 차익은 다른 약정,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라가고 약정이 없을 때 위탁자의 이익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탁자의 이익으로 설문은 구성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대출 판매를 만약에 1만 5천 원에 한 경우도 있을 것이죠. 잘 판 경우도 있고 또 어때요? 만 원에 팔아달라 했더니 5천 원에 파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싸게 팔아버려서 위탁자에게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법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시면 이게 지정가액 준수 의무인데 이익이 나는 부분 있죠.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에 기속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그 지정가액 500억보다 더 고가로 받거나 염가로 그죠? 매수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에 기속되는 것인데 만약에 잘 못 팔았어요. 지정가액 500원보다도 어때요? 더 싸게 팔아버렸거나 또 500원에 사달라고 그랬더니 1000원에 매수했다는 거죠. 이거는 500원, 이건 300원, 500원 손해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위탁매매인이 그 부족 부분을 메꿔 넣어야 돼요. 차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위탁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음번 가보시면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해서 소비해버렸다. 아이고, 을이 그 돈을 사용해버렸네요. 판매 대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네. 이런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왜? 이 대금은 누구 것이죠? 이 대금은 사용해버렸죠? 백화점에서 좋은 거 샀네요. 이럴 때는 누구 것이다? 이 범죄는 위탁자의 소유죠. 위탁자의 소유죠. 남의 물건을 사용했잖아요. 그럴 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데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드리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